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예.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금요 초대석. 오늘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성폭력이 폭력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 피해자들 곁에서 함께 목소리를 냈고요. 미투 운동의 바람이 불 때 또 많은 피해자 생존자들의 손을 잡아준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성폭력 상담소인데요. 문을 연 지가 올해로 벌써 30주년이 됐다고 하네요. 오랜 시간 활동가로 뛰어오셨고 지금은 이곳을 이끌고 있는 김혜정 소장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는 일이 정말 많으신데 멀리서 보면은 그냥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주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저희는 인식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어떤 일을 30년 동안 해오셨는지 좀 들어보죠.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서나 성폭력 관련된 자료라든지 안내를 보시면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빠지지 않고 맞아요. 번호가 30년 동안 안내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화 부스를 운영을 하는데 매일 전화를 받고 그렇죠. 어제 밤에 있었던 사건부터 시작해서 3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 용기 내서 처음 전화했다라고 하는 전화는 어떻게 붙들고 얘기를 나눠야 되는 그럼요. 거고요. 그리고 뭐 우리 지역에 성범죄자 신상 공개됐던 사람이 며칠 앞두고 이제 이주해 왔는데 뭐 교회 목사님이 나는 이렇게 좀 걱정이 된다. 그러나 뭐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주변인들의 어떤 조언을 구한다거나 그러네요. 이러는 것들을 쭉 들으면서 이 건은 급하게 지금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분류하고 그것을 좀 빠르게 연결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매일매일 돌아가는 일들이고요. 예. 저희가 94년에 그러다가 집에서 나오셔야 되는 분들 친밀한 관계가 가해자인 가정폭력이나 그렇죠. 친족 성폭력, 네, 성폭력. 그리고 예. 가족 내 가해자가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은 짐을 싸서 아예 기차를 타고 막 주말에 서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쉼터를 94년에 열었는데 쉼터는 24시간 주거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직업, 경제적인 거, 자립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다음에 치유하는 거, 몸과 그렇죠. 마음을 어떻게 회복하고 이러는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또 이런 거 통계 분석해가지고 또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의 1366 해바라기센터, 예. 전담 의료기관, 다른 전국에 있는 전국 성폭력 상담소들이랑 같이 전국적인 연계망을 만들고 제도는 한 번 생기면 쭉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고 그렇죠. 문제점도 확인하고 이러는 회의들과 점검 이런 것들 계속 있고요. 정책, 제도 이런 거 만들고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문화 바꾸기 문화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캠페인, 그렇죠. 교육 이런 활동들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듣다 보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연결로 뭐 지금 보니까 안 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인 것. 특히 의식의 부분까지 이제 개선을 해야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참, 이 상담 전화 그러면 지금까지 받으신 게 뭐 몇 통인지 뭐 통계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통계는 매년 나오고 네. 있고요. 저희 상담 통계 되게 중요한 그 정보입니다. 상담 통계 분석도 중요한 정보이고요. 예. 검찰이나 이런 범죄 통계랑은 다르게 저희 같은 상담소에서는 가까운 관계의 가해자가 정말 많구나. 그쵸. 면식범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거는 국가 범죄 통계랑도 좀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가까운 관계, 직장, 학교 뭐 이런 데서도 되게 많이 일어나지만 이것들을 다 처벌하기에는 어떤 통념이라든지 어떤 벽이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30년 동안에 86,549회 상담이 있었고요. 네. 네. 어떤 해는 많게는 저희가 7,000건 이렇게도 상담을
처리한 해도 있었고 지금은 좀 지속하는 지원, 좀 찬찬히 하는 지원을 높이느라고 건수는 줄이고 이제 횟수는 늘리고 하는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왔습니다.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의 그 고통의 목소리를 같이 이제 들어주신 건데, 그 시간이 어느덧 이제 30년이 지났고, 저희가 이제 또 떠올리는 거는, 상담소하고 피해자가 손잡고 해결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도 최근 일이기 때문에 또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뭐 이후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같이 해오셨는지, 한번 좀 떠올려 봐 주시면 좋겠어요. 네. 2018년은 우리나라에서 미투 운동 그렇죠. 시작이 여성 검사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위가 높다고 생각됐던 여성들도 법이 있는데도 심지어 그렇죠. 그 법을 이 다루는 법이, 분들인데도. 그렇죠. 네. 법이 있고 정책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에서인데 정작 피해자들이 이 법을 이용을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7년, 몇 년 그렇죠. 동안 계셨단 말이야 라고 하는 국민들의 놀라움이 있었을 텐데요. 여기에서 작동했던 게 위력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권력. 그래서 내가 법이 있지만 제도가 있지만 사용도 못하고 어딘가에 쉽게 말도 못했던 이런 사건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문화예술계라든지 체육계라든지. 맞아요. 네, 많이 일어났고 또 이럴 때는 피해자들은 그 가해자의 힘 어디까지 영향이 있는지 전화 한 통이면 누구까지 연결되는지를 항상 봐오면서 일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고소한다고 이게 절차대로 잘 나를 보호하면서 진행될까라는 그렇죠. 두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말씀하신 첫날부터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모든 카메라가 다 피해자의 동선을 따라서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어떤 신변부터 시작해서 안전한 주거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필요했고 그리고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는데 변호인단을 모아야 했어요. 이거를 공익적인 사건으로 보고 모아서 3명부터 10명까지의 좀 젊은 여성 변호사님들이 결국에 많이 도와주셨고요. 가해자들은 이제 약간 돈과 자원이 많을 때가 있으니까 여기에 맞서서 어떤 성폭력의 법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변호사님들을 모으고 또 위력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나 판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가들의 연구, 토론회, 그다음에 의견서들 이런 것들을 계속 제출하고 하는 그런 법적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시민들 참여도 되게 많으셨는데요. 2차 피해 온라인상에서라든지 댓글, 가짜뉴스, 피해자에 대한 음해하는 여러 사진, 글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보를 많이 해주셨고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좀 고발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건들은 2차 피해 고발 건은 올해까지도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까지도?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당 기간은 끄는 거군요. 그 이후에도 맞습니다. 계속되는군요. 그래서 2차 피해는 좀 빠르게 진행해서 경각심을 주고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굉장한 피해다라고 좀 빨리 차단이 될 필요가 있어서 고발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수사가 3년이 걸리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사소한 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유력 정치인과 관련이 된 권력형 성범죄는 이걸 얘기하는 것 자체를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기도 쉽고 공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요. 이거를 정면 돌파하는데 상담소 차원에서 이 경력이 많은 아무리 많은 활동가들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이런 좀 언론이 주목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권력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개입된 사건을 저희가 지원해야만 하는 이런 순간이 오면은 저희 안에서도 어떤 시스템으로 피해자 지원 굉장히 실무도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할지도 저희도 올해도 계속 점검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었던 게 좀 기억이 났냐면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이런 거는 모든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걸고 그렇죠. 약속하고 정책이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책임자거든요. 공공기관의 장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장, 사업주 이런 사람들이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조직에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죠. 그리고 심지어 네. 자신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정치인들이 공약했던 약속했던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전이 벌어지는 건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채우는 건 결국 피해자의 목소리구나. 그리고 이것이 제도가 있어도 공약이 있어도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해야 되느냐. 그 실전을 펼치는 거는 활동가들. 그리고 이것을 놓지 않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시민들이 그 공약을 사실상 실행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반대가 됐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한 약속을 우리가 실행한다. 예, 실행은 이쪽에서 하고 예. 약속은 저쪽에서 그렇죠. 하고. 예. 필요했던 일이었다고 우리 모두가 협의했던 일이다. 그 실전이다라고 하는 마음도 네.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저로서는 좀 허탈하기도 한 그런 대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성폭력 피해자들은 앞서 2차 가해 얘기도 해 주셨지만 정말 많은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너가 조심했어야 한다. 확실하게 왜 거절을 하지 않았느냐. 또 이런 말이 폭력적인 것도 뭐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또 확실하게 거절하고 방어하는 능력을 가지면은 좋기는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네. 이 성폭력으로부터 나를 좀 지킬 수 있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조심해야지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팔을 들어가지고 네. 회전을 해서 허리를 회전해서 앞에 있는 사람을 친다든지 민다든지 무거운 걸 든다든지 던진다든지 예. 찬다든지 이런 거 배워보신 적 혹시 없죠 뭐. 있으세요? 없죠 뭐. 네, 많이 예. 없거든요. 조심하라는 말에 비해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신체적으로나 무술 같은 걸 좀 배웠어야지 가능한데. 네,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도 예. 굉장히 많이 어떤 권리로 교육으로 기본 교육으로 자기를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교육을 합니까? 그렇죠. 네. 자기를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를 방어할 수 지켜야 되죠. 있는 본능이 있는데 예. 어떤 성별은 격투하고 이런 게 자연스럽고 어떤 성별한테는 기회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렇다는 거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자기 방어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랫동안 좀 해왔고 많이 발굴하고 또 소개하려고 노력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되게 많은 그 여성들을 위한 자기 방어 훈련 어린이를 위한 훈련, 어린이들. 뭐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훈련 이런 예. 것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그런 것들을 좀 기본 4시간 교육, 6시간 교육 이런 것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참여하실 수 네, 있는. 일반인들도 네. 참여하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생애 전환기 내가 성인이 될 예. 거라든지 뭐 원 가족을 떠나서 새로 자기 주거를 개척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되게 특히 두려움이 엄습할 자기 때 있잖아요. 자기를 지켜야 될 때. 그렇죠. 네. 그 생애 전환기는 또 막 40대, 50대, 60대에도 있을 그럼요. 수도 있고요. 남편을 뭐 잃고 혼자가 되신 분들도 있을 그렇죠. 거고. 뭐 이혼을 이혼하신 분도 고민하신다든지, 계시고. 네. 뭐 사별을 했다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독립을 계속 그 준비해 나갈 때 이럴 때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네요. 네. 교육이 지금 자기 방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지금 얘기도 해주셨는데, 근데 성폭력의 양상은 지금 점점 더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저희가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한동안 지금 화두가 됐던 건 디지털 성폭력 아닙니까? 이 문제도 아마 현장에서는 많이 느끼시고 체감하시고 또 가장 들여다보시면서 중요하게 느끼는 대책은 무엇인지. 네. 이게 법은 사실은 특정 행위냐 아니냐를 따지거든요. 그렇죠. 불법 촬영 요게 하나가 유죄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카메라 각도라든지 그 신체 어느 부위냐 그리고 그 부위와 카메라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해가지고 이거는 무죄인데 예를 들면은 레깅스를 입은 거는 성적인 신체가 아니라 옷을 입었잖아. 그냥 원피스는 그냥 옷이잖아. 그걸 찍은 게 왜 불법 촬영이야. 이렇게 무죄가 오랫동안 났거든요. 예. 며칠 전에 레깅스 찍은 것도 유죄다라고 났는데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접하는 사건들은요. 온라인에서의 문화 랑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를 촬영하면 그걸 촬영에 뭐 10cm 거리 두고 찍으면 유죄고 뭐 1m 거리 두고 찍으면 무죄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찍어서 어디에 올려서 무슨 댓글을 달고 이거 내 옆집 누구의 혹은 우리 직장 뭐 건너편에 누구의 사진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어떤 현실적인 어떤 리얼리티를
가짜일 때도 많습니다. 이런 걸 부여하고 그것으로 그 여성에 대한 또 다른 범죄를 모의하는 것 같은 댓글을 달고 그러네요. 거기에 어떤 거를 합성을 해서 또 유통을 시키고 또 텔레그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또 성착취물을 등급화해서 수익을 내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결합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이라든지 뭐 법적인 건 아무것도 없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런 거에 들 정도로. 대해서 사실 네. 이해도 되게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온라인에서의 뭐 여성 혐오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놀이로 이렇게 표현되어 네. 있는 어떤 특정한 시스템, 밈, 혐오 이런 것들, 수익 구조 이런 것들이랑 결합돼 있다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들여다보고 근본적으로 그걸 어떻게 디지털 성폭력과 연결성을 어떻게 떼어내느냐도 관건일 것 같고요. 네. 예. 결합된 부분을 우리가 인지도 못하고 지금 제도도 마련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어요. 또 과거보다 지금 성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해지고 실무를 하시는 분들, 활동가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고 남성들은 좀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최근에는 뭐 성범죄 무고죄를 엄벌해야 한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지 말아라. 이런 남성들의 항변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성폭력 관련된 법이 자리를 계속 잡아왔습니다. 네. 예전에는 죄가 안 됐던 것들이 이제는 처벌이 가능한 범위로 그렇죠. 들어온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예. 들면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한 것만 소지를 했을 때 법이었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어떤 누군가 불법 촬영한 것을 시청한다든지 저장한다든지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법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던 행위들이 행위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입건이 되고 하면서 굉장히 성폭력 굉장히 극악무도한 어떤 뭐 네. 조두순 같은 가해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인식이 아니라 일상에서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 직장 내 성희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불법 촬영에 대한 시청, 공유, 저장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위력 성폭력,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고 이 변호사들은 또 한 번의 실수인데 이걸로 처벌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무고로 상대를 고소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 18년 검찰의 전체 무고죄 사건을 다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으로 피해자로서 자기를 인식했던 사람이 알고 보면 무고였던 사건이 얼마나 될까? 이게 유죄가 났던 사건이 얼마나 될까를 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0.42% 정도다라고 하는 연구가 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좀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점이 상대에게 피해였을까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이런 과정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단은 그렇죠. 일단 상대방이 무고한 거다라고 하면서 요 반성하지 않고 범죄화나 어떤 제도 생겨난 제도를 면피하거나 이렇게 하려는 움직임은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의 제도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또 변화는 굉장히 크게 일어나겠죠. 자,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이제 올해 30주년을 맞았는데 30년의 시간의 의미를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정리를 좀 해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성폭력 상담소라고 하는 이름을 건 단체가 하나였는데요. 그 전에 여성폭력 운동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전국의 성폭력 상담소가 15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1366 24시간 전화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국가가 운영하고 해바라기 센터도 있고 그리고 특히 여성폭력 피해자들 지원하는 변호사들, 공익 변호사들 그다음에 이에 대한 기금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국의 망으로 갖추어진 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노력해온 여러 성취들이 아닌가 협력 체계가 생겼다는 거 요 과정을 저희도 굉장히 열심히 해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정권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회 분위기가 계속 부침이 있었더라고요. 그 사이에 보니까. 어떤 부침이 어떤 있었나요? 거는 그냥 무조건 형벌로 처리한다. 아. 화학적 것에. 그러니까 뭐 논의된 감옥에- 적도 있었죠. 예. 그렇죠. 화학적 것에 지금도 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 유죄 판결 난 소수의 가해자들은 재임 그 감옥에 수감돼 있는 기간에 화학적으로 성욕을 호르몬제를 투입을 했다가 또 나올 때 되면은 멈추거든요. 이런 어떻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거는 정말 하루 만에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 있었더라고요. 이런 거는 이제 예. 성폭력에 대해서 소수의 극악한 범죄자들이 호르몬이 뭔가 이상이 있어서 만드는 거야. 성폭력은 그런 거야라고 하는 인식을 주고 그렇죠. 우리 일상을 바꾸는데 어떤 도움을 주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식의 어떤 정책으로 점철돼 있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 많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도로 안착했던 시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쭉 30년 동안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떤 법이 생겨나면 무조건 환영 이게 아니라 어떤 방향의 인프라를 그렇죠.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를 내다보게 되더라고요. 네. 좀 더 길게 보면서 그 하나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그 안에서의 변화들을 지켜봐 오신 것 같습니다. 상담소의 30년 중에 많은 세월을 지금 함께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거세요? 너무 네, 많은 기억에 시간이겠지만. 남는 거 굉장히 많은데 제가 좀 한 10몇 년 전에 그 여성 수영자들, 여성 수영자들이 있던 그 수용소죠. 네, 그렇죠. 예, 교도소죠. 예. 교도소에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가 있어서 저도 이제 민간 조사단으로 같이 참여해서 갔던 적이 있었는데 여성 살인자 중에는 가정폭력에 오래 시달려서 이거 외에는 자기가 생존을 이 가해자 죽어야 자기도 숨쉬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겨둔 자녀들이 외부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더 전화를 하기 위해서 막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기가 식사 당번을 자처하면서 전화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받아가지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폭력을 많이 했으니까 우발적인 거다. 혹은 누군가는 평소에 폭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했을 거다라고 하는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어떤 현실이 되게 달라지는 모습 그런 거를 그때 제가 초년 활동가였던 나름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좀 더 깊이 분석하고 목소리를 좀 구석구석에서 많이 들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네. 소장님은 오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셔서 다들 아까도 보니까 기억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어떤 계기로 활동을 시작하시게 됐습니까? 저는 대학교를 다녔는데 대학에서 반성폭력 학칙, 그러니까 자치 학칙 학생들이 만든. 네, 우리 과에서는 이런 약속을 하자, 뭐 이런 우리 단과대는 이런 규약을 만들자 이런 운동이 서명운동도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이런 때였어요. 그때 한국성폭력 상담소가 학교에 와서 강연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평등한 연애란 무엇인가 라든지 이런 것들 강의를 많이 들으러 다녔고 그래서 제가 사범대학교를 다녔는데 교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단체에서 좀 더 활동하는 것도 너무 의미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럼 오메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네, 저희가 그때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한참 할 때여가지고 모두가 부모성 같이 쓰기라든지 별명 짓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오매 불망할 때 오매 자다 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잔다 깬다는 거는 이렇게 이분법 같지만 요 사이를 연결하면서 활동하자 뭐 이런 나름의 심오한 네. 밤낮 없이 왠지 일하실 것 같은. 네,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네. 그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들기도 하고. 이 상담소 일이라는 게 사실 워낙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힘들었던 때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고, 어려운 때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를 뭐 10년 넘게 바꾸지 않고, 활동하신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건 다른 분들에 대한 어떤
변함없는 마음 뭐 이런 겁니까? 이거는 저도 이 질문지 보고 놀랐어요. 네. 제가 그랬나? 근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고 이제 틀린 거는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지금 저희 단체들에서도 활동가들도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워라밸을 잘 지키자. 그래서 퇴근 시간 이후에는 서로 연락을 쉬자. 자제하고 예. 쉬고 예. 업무 연락도 상당히 삼가자라고 그쵸, 저희도 힘드니까. 그런 원칙을 좀 정한 게 있는데 또 한 축에서는 우리가 일하면서 만난 모든 사람들과 서로 동료 관계가 되고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지도 좀 고민해요. 네, 근데 이게 하십니다. 시간과 경계와 이런 거가 좀 넘나들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일하면서 만나는 언론인들도 그렇고 뭐 정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양한 분들이랑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배우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네, 유지하고 그래서 계시는 용건만 간단히 보다는 네 이야기를 그런, 나누는. 예. 네. 끝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좀 함께 관심을 놓지 말아야 될 대목을 좀 짚어주시죠. 시간이 한 15초 정도 남아 있네요. 네, 네. 지금 성폭력이 폭행 협박이 너무 심해야지만 성폭력 유죄로 내는 그런 구성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동의 없는 성폭력으로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더 어디서부터 우리가 서로의